저기요, 이거 실화야? 혹시 스포급 위험한가? 예전에 나도 빨랐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무섭죠. 너무 불안해요. 컷!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려운전 액션. 도로 위의 매너운전, 배려운전. 됐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축사 때는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계학술대의 이 중요한 자리에서 기조 강연의 기회를 주신 학회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준비되어 놓은 것을 중심으로 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내외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2.0 시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였습니다. 1월 13일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그 부수법원인 주민조례 발안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발효되는 날이었습니다. 세 개의 법률은 이미 발표된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그리고 2023년 1월에 발효되는 고향사랑 기부법과 함께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제도독실을 구성하게 되는 자치분권 60법의 핵심체입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적 노력에 비례하여 학계에서도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하여 왔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80여 편의 학술적, 준학술적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논문도 그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1년도에는 주민주권에 대한 논문과 자치분권 2.0에 관련된 학술 논문이 발표되면서 절정에 이른 듯 합니다. 주민주권에 관한 논문은 2012년 최초로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이 학술적으로 설계된 이후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 추가되고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적 개념으로 정착돼서 반갑고, 후자는 이제 시작되는 자치분권 2.0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 2.0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88년 정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만 30년 만에 지방자치 휴명기를 끝내고 새롭게 재개하기 위한 제도적 규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제도의 불완전성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야당과 민주화 그룹은 완전한 제도를 성안하기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재개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내무부의 제안이 대부분 수용된 결과였습니다. 무늬만 지방자치에 실질적으로는 관치행정이 지속되는 제도로서 강단체장 야구의 구조를 띄웠습니다.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임명직 단체장에게 부여된 단체자치로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마저 단체장에게 귀속되고 만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임명직 단체장이 1995년 선출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제외하고는 1988년도에 지방자치의 기본적 틀은 2020년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하여 두 개의 추진 이론을 기초로 자치분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주권론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가 국민주권이라면 주민주권은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전자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뒷받침하는 사상이었다면 후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즉 자치분권을 옹호하는 이론입니다. 주민주권론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역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주민주권론은 보충성의 원리, 주민자치의 원리, 자치법권의 원리로 파생됩니다.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할 수 있는 사무의 개념은 해당 정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주권론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합니다.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지방의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로부터 지방정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주민자치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주민자치의 원리도 주민주권론의 핵심적 사항입니다. 주권자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수기하며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민주주의 학습이며 동시에 정책 학습입니다. 오늘 축사에서도 지역민주주의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히 토대가 되어 거대한 공업과 같은 민주적 정부로 발전합니다. 자치분권은 민주주의 학습의 장인 셈이죠.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자치분권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민주권론에 기인합니다. 미국의 주정부는 주헌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초기에는 딜런의 룰에 따라 구체적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을 허용하였으나 훗날 쿨리의 원리로 변환되어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960년대 혁신자치제를 중심으로 민권업, 환경 분야 등에서 중앙정부의 법령보다 강하고 폭넓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우리는 이를 초가 강화조례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때 영국에서도 얼트라바이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범위의 자치법권의 범위를 정해서 최근에는 제너럴 파워 오브 컴피턴스, 즉 기능의 일원 권한으로 중앙정부의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자 않는 한 폭넓게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최초로 주민주권의 개념이 소개된 이후 다수의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서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최근 학술지의 게재를 계기로 주민주권이 학계에서도 공시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예로는 협력적 가버넌스 룰입니다.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지방정부의 운영체계를 규정하는 일반법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운영체계와 관련된 거버넌스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헌법과 같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기본적 이론들이 반영됩니다. 2020년 12월 9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이러한 거버넌스의 중요한 이론적 주장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주성의 제고를 위하여 주민의 참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직접 참정제도의 경우 주민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타의 주민 직접 참정제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민조례 제도 요건은 지방자치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별도의 주민조례 발안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도 조만간에 국회의 벽을 넘어갈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이 단체장에 귀속되는 비정상적인 의회 인재 운영이 30여 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지방자치 재개의 시급성이 나온 부작용이었습니다. 당시 내무부의 제안이 대부분이 수용된 결과인데요. 이에 이 지방의회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권 독립을 주장해왔고 만 32년 만에 지금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조금 운영의 어려움을 아까 두 분의 의장님께서 호소하셨는데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분권 내에 광역의회 운영과 조직에 관련된 TF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민주성의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의무 및 방법 등에 대한 일반 규정의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종합적 공개와 주민 접근성 제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의 출자 출연기간을 포함하고 겸직 신고 내역의 공개, 지방의원의 이해충돌기관과의 영리목적의 거래 금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민간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이 주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도 기관 구성의 다양화, 특례시제, 특별자치단체, 단체장 인수위원회 등의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기관 통합형과 기관 분령의 제도를 각각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나 동시에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대도시의 인구 집중 및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자치단체 형태를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도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조금 축사 속에서도 두 분의 의장님께서 지방 정부의 다양한 상황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정부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기간 구성도 다양화하는 것도 좋은 시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인구 밀집의 대도시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여 행정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대도시 행정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은 시도 및 시군구 운영 통합 운영의 선택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였던 경제조정의 성과도 실효성이 클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의 간소화도 협의회 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위상이 제고되는 점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국가의 우월적 지위에 기초한 국가지도 감독이 수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감독이었으나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수정하여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가버넌스의 파트너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의 관계가 상하 수직 관계에서 수평 대등의 관계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지방 간 협력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 국정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국가 지방 간의 상하 협력을 구체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방협력의 장이 도입되었고 제1회 회의가 지난달 13일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6개의 입법적 성과와 제2단계에 걸친 재정 성과를 거뒀습니다. 첫 번의 입법 성과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맞추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을 2020년 12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계기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이 무산단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추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때 발의안은 20대 국회 막바지까지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회되면서 정부는 최우선 법안으로 지방자치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당시 자치분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2%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20년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안 발의에서 통과까지 1년 9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의 완화, 기간구선 다양화 등을 도입하였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 사무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 특례시 절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 윤리특위를 설치를 의무하고 정보 공개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률이 주민조례 제정입니다. 정부는 2018년 9월 14일 주민조례 발안법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1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조례 발안법은 2019년 3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9년 3월 29일 제20대, 2020년 7월 3일 21대 국회에 각각 제출됩니다. 주민조례 발안법은 2021년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 법안이 발의에서 의결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주민조례 발안법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과 같이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의 집족조례 발의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습니다. 청구 절차를 강성한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명요건 완화를 위해 인구 기준을 해서 6단계로 서분화하고 주민 발행의 그 요건을 상한만 규정을 하고 하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조례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지역의 사정에 맡겨서 주민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발의한 제도는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의무화해야 하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가 금지됩니다. 세 번째 법률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입니다. 제2국무회의 설치 등 정부 안으로 발의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제2국무회의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법안이 2019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중앙지방협력법안은 2021년 6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의견을 거치고 그 법은 2021년 6월 29일 본회의를 거쳐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었으며 이미 제1차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법이 완료되는 때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령하여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 제도화 및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어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법률이 경찰법의 전부 개정입니다. 2019년 2월 당정청 회의를 거쳐 확정된 이혼화 자치경찰제안은 6월 홍익표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자치경찰제는 21대가 개원되면서 당정청 2020년 7월 30일 이혼화 자치경찰 모형의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김영배 의원을 대표하는 경찰법 전부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은 2020년 8월 4일 대표 발의되었고 이 법안은 2020년 12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제2소위와 2020년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경찰법 전부 개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은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는 그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2020년 12월 20일 경찰법이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완성되기까지 1년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준비된 시도부터 시범 운영에 실시되어 시범 실시는 2021년 6월 30일 완료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2020년 7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경찰청을 중앙지방협력모형의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하였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제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입니다. 여야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에 2018년 5월 18일 합의하고 국회 운영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 본위원회는 2018년 7월 5일 지방일괄이양법을 심의 의결합니다. 지방일괄이양법안은 2018년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2019년 11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의견을 거치게 됩니다. 2020년 1월 9일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일괄이양법 공포,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여야 합의에서 제정까지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과거 지방의양 의결 후 장기간 미의양된 사무 중 400건을 단일법에 담아 조속하게 지방의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의 주민수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고 개별 법률 개정 대신 일괄법 제정이라는 법용식을 낳아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2차 일괄법이 부처별 일괄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입니다. 2008년 제17제 대통령 선거에서 문국권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2009년 이재용 의원 등의 발의, 2011년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본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11년 홍재영 의원 등이 재차 고향사랑 기법을 대체하여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규제 상정되었으나 폐기되고요.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받아 국정과제로 발전시켰으며 20대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는 등 3개권이 이루어졌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됩니다. 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재발의가 되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27일 의결됩니다. 논의의 시작부터 법안 완료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린 법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적 성과입니다.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둘 수 있고,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으로 재정분권 효과를 실현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완료된 건데요. 일단 지방 소비세율 10%포인트 인상, 11%의 지방 소비세를 21%로 올린 것은 총 8조 5천억의 규모의 지방세를 확충하였습니다. 균뚝회계 보조 사업으로 3.6조 원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발굴해서 10%의 지방 이양과 더불어서 지방으로 사업과 사무를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제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 소비세율 추가 인상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신설 등을 통한 지방재청 확충으로 재정분권과 균형 발전의 조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지방세 확충은 지방세율 4.3%포인트 인상, 즉 21%에서 25.3%로 총 4.1천억 규모의 기초방세 확충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 중앙정부의 기능이양은 총 2.2조 원 수준으로 지역 밀착형 국가사무 기능을 발굴하여 2023년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지방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기능 이양 보존, 순확충, 교부세 자연 감소를 감안하여 2020년에 2.54조 원, 내년에 2.51조 원에서 통합 4.1조 원의 지방세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에는 지방 소비세가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은 6, 기초 4로 배분하는 등 시군구의 비중을 두어 새로운 시군구세를 신설하는 효과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신설은 낙후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적립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2단계가 완료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2.6대 27.4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책적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습니다. 국가 지방 간 합리적 사부 배분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로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2019년 7월 1일 도입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제 개정 시 사무 배분의 적절성, 지방자치법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실施이후 현재까지 4,211건 중이 사전 협의되었으며, 그중에서 172건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광역 협력 지원 제도입니다. 단일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행정소에 대응하는 초광역 지원 전략이 수립 발표되었고,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도 간 또는 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민자치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비록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지방자치분권특별법에 있는 시범 실시 있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95개에 머물던 주민자치회가 2019년에 408개, 2020년에 626개, 그다음에 작년 말에 1013개로 주민자치회가 확대되어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회 중에 3분의 1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운용성과 인식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로 인해 지방행정, 주민생활 서비스, 지방자치 전반적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은 민주적 지방행정은 47.3%에서 50.3%로, 행정개혁에 대한 인식은 47.3%에서 49%로, 시민의식은 50.4%에서 61.0%로, 주민생활 서비스인 주민안전에 대해서도 51에서 58, 보건복지도 53에서 64, 도시환경도 55에서 60, 문화예가도 54에서 56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를 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2.0의 개막을 알리는 결과가 되었고, 이 자치분권 2.0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오전 세션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주희진 박사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방자치의 중심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자치분권 발전 과제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 참여가 지금보다 더욱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민조례 발언법은 확정이 됐고요. 주민투표법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이미 통과가 돼서 조만간에 국회의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소합법도 의견이 잠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민참여 3법이 이루어지고, 이 주민참여 3법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완화된 주민참여 요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에 관련 규정도 보완되고, 또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회가 추가 확산되어 주민자치의 중심에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인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무는 시군구 및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른 사무이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사무이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조직권의 확대입니다. 아까 우리 두 분의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조직자치권이 크게 확대된 바 있습니다. 종원관리의 전면 자율화 기준에 따라 기준 인구비 초과했다는 교부세 페널티도 이미 폐지되었고,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도 과설치가 자유화되었고, 국설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도 3, 4군 및 4호부이 확대되었고,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성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등 행정환경의 변화, 지방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조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TF를 만들어서 관련 개선안 마련에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권의 확대입니다. 제1, 2단계의 재정분권은 이루어졌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분권을 강화해서 7대3을 넘어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연대협력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이루지 못했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헌법적으로 우리가 자치분권 국가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만 30인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10개여 개의 조항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도 많고요. 또 지방사단체 내에서도 서로 이슈에 따라서 동의와 반대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금 법률과 명령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단계인데, 이 조례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법령을 해석하는 단계인데, 적극적인 해석으로 지방자치가 더욱더 활성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법령의 취지가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도 지방정부와 특히 우리 회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주민조례법을 만들었는데, 이미 주민조례에 관련된 참여 요건을 좀 조례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어떤 의회들은 지금 법령 해석하고 있는 지방 주민 참여 요건의 상한 요건과 하원 요건을 일치시켜서 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그 법령의 취지에 이렇게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지방과 조례를 만들 때 상한선은 있지만 이 하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 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6법,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또 3개에 걸친 정책적 성과를 거두는데 변함없이
성원과 격려 지원을 해주신 학회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 2.0 발전을 위해서 거두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